가사 노동이라는 말이 생기기 전부터 우린 자연스럽게 집안일에 일이라는 단어를 붙였었다. 혼자 살아보면 금세 알 수 있다. 집안일도 엄연한 일이라는 걸. 옷은 스스로 세탁기에 뛰어들어 깨끗해지지 않는다. 속옷과 겉옷을 일일이 구분해 넣어야 하고 알람이 울리면 꺼내서 하나하나 겹치지 않게 널어야 하고 가끔은 일부러 바람이 통하고 햇볕 잘 드는 곳까지 가져가서 널어야 꿉꿉한 냄새가 안 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가지런히 개켜서 서랍에 넣고 구겨져 있으면 다리고 이 모든 단계에 손이 가지 않으면 깨끗하고 단정한 옷차림은 불가능하다. 그뿐인가? 며칠만 내버려둬도 이불과 바닥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이고 욕실 바닥과 변기에 찌든 때는 마치 생명이 있기라도 한 듯 어쩜 그렇게 빨리 불어나는지. 그 중에서도 가장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일을 꼽으라면 단연코 요리다. 무릇 자취인이 가장 빠르고 절실하게 빈자리를 느끼는 것은 바로 엄마의 밥상이다. 삼시세끼 제때 입에 넣을 따뜻한 음식이 있기까지 얼마나 바지런히 움직여야 하는지 하루만 혼자 살아보면 뼈저리게 깨닫는다. 이런 상황에서 돌봐야 할 아이까지 있다면 상황 종료. 이쯤 되면 누군가 그 일을 전담으로 맡아야 한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 인류 역사에서 대체로 그 역할은 여성에게 돌아갔다. 몽키는 그 흐름을 거스르는 남자다. 전업주부를 선언한 몽키 곁에는 거의 언제나 8살, 7살 여자아이와 4살 꼬마 남자아이가 또록또록 눈을 굴리고 있다. 2023년 올해 벌써 전업주부 8년차. 심지어 이 책이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아이는 4명으로 늘었다. 몽키가 집안일과 육아를 주로 담당하고 부인이 직장을 다니며 가정경제를 이끌어 간단다. 이렇게 지내는 이유를 물었더니 묘한 답변이 돌아왔다. 제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싶어요. 다방면에 재능이 많은 사람을 두고 다재다능이라는 표현을 쓴다. 몽키가 딱 그 타입이다. 요리도 잘하고 영상도 잘 찍고 기계도 잘 다루고 이것저것 고치기도 잘한다. 재주가 얼마나 뛰어난지 남들은 못 쓰겠다고 내놓은 컴퓨터 본체, 자전거 등을 수리해서 중고거래로 팔기까지 할 정도다. 관심사가 다양한 몽키는 여러 일을 해보고 싶어한다. 물론 재능도 있다. 하지만 이런 성향은 자칫 위험하다. 꾸준히 지속하지 못하고 이 일 저 일 하다 보면 남는 것 없이 불안정한 삶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대화를 나누며 몽키도 나도 깨달은 게 있다. 이렇게 자유롭게 여러 일을 해볼 수 있는 건 둘이기 때문에, 즉 몽키가 부인과 함께여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몽키의 다재다능함과 용기가 방황이 아닌 생존 전략이 될 수 있는 건, 즉 부정이 아닌 긍정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건 몽키가 안정적인 경력과 성향을 가진 아내를 만났고 그에게 가족이라는 중심이 있기 때문이다. 몽키는 이걸 두고 닻을 내렸다고 표현했다. 이보다 더 찰떡 같은 표현이 있을까? 표면적으로는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도 단단히 닻을 내린 배는 걱정이 없다. 그 닻을 기반으로 흐름에 몸을 맡기며 앞으로의 항해를 준비한다. 종종 한계짓다라는 표현을 생각한다. 선을 긋고 더 나아갈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의미로. 여기서 주어는 대개 그 자신이다. 그래서인지 부정형으로 많이 쓰인다. 우린 부정적 한계를 짓는 삶에 익숙하다. 나도 마찬가지다. 아차, 내가 또 그러는구나 하고 늘 노력해서 알아차려야 한다. 깨어있지 않을 땐 해온 대로 자연스럽게 내 능력을 의심하고 미래를 고정하며 알아서 꿈을 삭제한다. 머리는 자연스럽게 주문을 건다.
그게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현실적인 거라고. 사고가 왜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지는 명확하다. 실패는 두렵고 이 거친 세상에서 우린 확실하게 살아남아야 하니까. 하지만 누군가는 말한다. 내 꿈에 한계를 짓지 말라고. 그래, 맞다. 인생 2번도 아니고 1번 사는데 내가 스스로에게 한계를 지을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난 종종 주변으로 시선을 던진다. 깨어있기에 도움받기 위해서. 제주 평대리에 자리 잡은 프로젝트 그룹 짓다는 그런 내 시선이 머문 곳이다. 39 비나, 38 솔, 그리고 27 연다가 짓다를 함께 만들었다. 이들은 얼핏 당근과 감자 농사를 짓는 젊은 농부들처럼 보인다. 몇천 평이나 되는 밭을 유기농법으로 일구겠다고 앉아서 손으로 잡초를 뽑고 있는 우직한 청년들 말이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의외다. 흑투성이 티셔츠에 장화 신고 호미 들고 하는 말이 사실 농사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농사지어 번 돈을 나누고 그것을 바탕으로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공동체를 꾸리는 중이라는데 이른바 기본소득 실험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자. 이들은 농사로 기본소득이 가능한지를 실험하고 있다. 기본소득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시간이 돈이고 돈이고 시간인 세상에서 무언가를 꿈꿀 수 있게 숨통을 틔워주는 수단인 셈이다. 내가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 어떤 삶의 형태가 내게 맞는지 고민하려면 시간, 그야말로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런 여유를 갖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학창시절엔 입시를 좇느라, 대학 가서는 학점과 취업을 좇느라 시간이 없다. 취업 후에는 먹고 사니즘에 늪에 빠져 자유롭지 못하다. 먹고 살기 위해 시간을 판다. 우린 스스로에게 시간을 벌어줘야 한다. 고민할 시간, 생각할 시간, 부딪혀볼 시간, 실패했다가 다시 회복할 시간. 기본소득의 여러 장점 중 가장 의미 있는 게 바로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이다. 2020년부터 짓다는 농사를 지어 창출한 이익으로 구성원 3명의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 함께 농사 지으니 규모도 커지고 판매도 수월하고 혼자 버틸 때보다 외롭지도 않단다. 심지어 결과 또한 성공적. 많지는 않지만 이들은 정말로 소득을 나누고 있다. 신바는 8년 전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부산으로 내려갔다. 나처럼 서울 토박이인 신바가 자리 잡은 곳은 부산 내륙도 아니고 육지와 다리로 연결된 영도라는 섬이다. 인구가 고작 10만여 명 정도 되는 작은 섬.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온 걸까? 그녀는 3층짜리 낡은 주택을 하나 사서 뼈대만 남기고 뜯어 고친 후 심오한 연구소라 이름 짓고 동네 친구들과 전국의 또래 청년들에게 개방했다. 그곳에선 각양각색의 모임이 열리고 청년들이 무시로 자고 간다. 심지어 심오한 연구소를 베이스 캠프 삼아 영도 한 달 살이를 한 사람만도 여럿이다. 안주인인 신바는 그때마다 다정하게 전기장판을 깔고 보일러를 올려 손님을 맞이한다. 혹여 손님이 차가운 섬 바람에 추울까봐. 모두가 위로 올라가려고 할 때 도리어 아래로 내려간 신바의 이야기가 궁금했다.
3층 계단을 타박타박 걸어 올라간 심오한 연구소 옥상에서 강아지 꾸구리를 안고 차양 넓은 모자를 쓰고 앉아 볕을 쬐는 신바에게 물었다. 왜 이곳에 왔냐고. 아파트 키즈였던 신바나 내가 처음으로 내 마을, 내 동네를 가지며 얻은 깨달음은 서로 닮아 있다. 결국 중요한 건 내 마음이다. 내가 나라는 깃발을 꽂을 마음을 내는 것. 거기서부터 내 영역이 그려지고 그려진 딱 그만큼이 내 마을이 된다. 아무리 특별한 마을이고 동네라도 내 마음이 거기 없으면 그건 없는 거다. 매스컴에서 그리는 이상적인 마을의 모습은 그렇게 마음을 낸 개개인이 모인 집합체다. 저마다 시간을 들여 동그라미, 세모, 네모로 그린 영역들이 겹치고 합쳐져 만들어진 아름다운 덩어리가 비로소 우리 눈에 보이게 된 것이란 걸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 마스크를 벗은 지금은 점점 희미해지는 기억이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는 팬데믹 시대를 살았다. 많은 과학자가 코로나19는 전초전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지금의 생활 방식대로라면 이런 전염병은 앞으로 더욱 많이, 자주 발생할 거라고. 마스크로 입이 막힌 어린아이 얼굴은 상징이다. 과거 세대의 누적된 잘못으로 인해 미래 세대가 더 이상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할 거라는 상징. 그럼에도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소비하는 걸 성장이라고 여기는 산업사회의 논리는 여전히 유효하다. 암담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할 수 있는 만큼 덜 쓰고 안 써봤다. 주변 사람들과 의기투합해 이것저것 일도 벌였다. 그러다 힘에 부치면 답답하고 화가 났다. 변하지 않는 세상을 보며 생각했다. 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어차피. 한번 자리 잡은 어둠은 영 가시지 않았고 나는 거기에 익사해 자주 무기력해졌다. 그러다 어느 날 무심코 집어든 책에서 이런 문구를 봤다. 나 하나 바뀐다고 달라지는 건 그냥 나다. 덜어내고 덜 버리고 라는 한빛의 책이었다. 그 문장을 대하는 순간 마음이 자르르 울렸다. 고요한 수면에 물 수제비가 하나 퐁당 떨어진 것 같았다. 맞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적어도 하나는 확실하게 변한다. 다름 아닌 나 말이다. 바꿔 쓰고 다시 쓰는 고민을 하기보다 차라리 새로 사는 게 쉽고 써오던 걸 안 쓰기 위해 곱절은 더 많이 신경 써야 하는 세상이다. 에어컨 버튼을 누르지 않고 이 여름을 날 수 있을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든다. 이 세상 전체가 갈수록 소비를 부추기려고 세팅되는 것 같다고. 그 방법이 얼마나 정교하고 치밀해지는지 조금 무섭기도 하다. 이런 세상에서 덜 쓰고 안 쓰기 위해 고민하고 신경 쓰는 게 몸에 밴 사람은 존재만으로 참 귀하다. 그들에겐 질문하는 힘이 있다. 꼭 필요할까? 안 쓰면 안 될까? 꼭 필요하다면 새 것을 쓰지 않을 방법은 없을까? 한빛은 그런 질문을 매일 아침 마시는 한 잔의 물처럼 당연하게 장착한 사람이다. 그래서 뭘 덜 쓰고 안 쓰냐고? 거창하진 않다. 샴푸 대신 비누로만 머리 감기, 린스와 섬유유연제 안 쓰기, 장 볼 때 비닐봉지 안 받기, 도시락 싸기, 필요한 건 중고로 사거나 직접 만들어 쓰기. 굉장히 소소하지만
생각해보면 원래 일상이란 게 그렇다. 하지만 소소하다고 해서 사소하진 않다. 입자가 작으면 되려 밀도가 높듯 일상은 자신의 힘만으론 깨기 어려운 견고한 성벽과 같다. 일상의 틈새를 촘촘하게 관찰해 질문하고 바꾸는 데는 적지 않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러고 보면 한빛은 참 힘있는 사람이다. 넌 뭘 좋아하니? 뭘 하며 살고 싶니? 살면서 이 질문 한 번 안 들어본 사람 아마 없을 거다. 이 질문은 어디에나 포진해 있다. 교실, 각종 광고, 강연, 심지어 서점 매대까지. 나이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이 질문에 습격을 받는다. 바야흐로 모두가 나의 길을 주문받는 시대다. 꼭 그래서만은 아니겠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바람이다. 언젠가 유튜브에서 우린 인생의 3분의 1을 일하며 보낸다는 계산을 본 적이 있는데 아주 설득력 있었다. 그 영상의 결론은 이거였다. 그러니 기왕 일할 거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만약 실패하더라도 그동안은 즐거웠으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왜일까? 내 경우 첫 번째 이유는 뭘 좋아하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단 거다. 대학 졸업하고 30 중반이 될 때까지 8가지 일을 거쳤다. 대부분의 일에서 적당히 흥미를 발견할 수 있었고 어떤 일을 맡겨도 곧잘 해냈다. 적성과 능력 면에서 모두 난 이른바 팔방미인과였다. 좋은 것 같지만 이건 자랑이 아니다. 엄마는 늘 입버릇처럼 팔방미인이 굶어 죽는다며 뭐라도 하나 제대로 붙잡으라고 했지만 어쩌겠나 타고나길 그렇게 타고난 것을. 좀 더 들여다보고 싶은 건 두 번째 이유다. 좋아하고 잘 맞는 걸 찾아도 혼란스럽다는 것. 다양한 경험 중 굳이 꼽자면 난 여행과 글쓰기가 좋다. 헬프엑스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여행을 다녀왔고 그 경험을 책으로 쓰면서 알게 된 사실이다. 새로운 방식의 여행을 통해 넓은 세상을 만났고 그 세상에 내 시선이 다 탄생하는 생각들이 있었다. 그걸 글이라는 형태로 남겨 사람들과 나누는 건 즐겁고 보람된 일이었다. 하지만 여행 작가로는 생활이 안 된다. 그렇다면 방법은 두 가지다. 생활을 아예 질적으로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일반적인 생활을 고수하기 위해 다른 일을 병행하든지. 여태까지 나는 늘 후자를 택했다. 직장인으로서의 김소담과 여행 작가로서의 김소담. 여러 정체성을 고무줄 놀이하듯 양쪽을 넘나드는 건 괜찮은데 때로 혼란스럽기도 했다. 내가 여행과 글쓰기를 진짜 좋아하는 게 맞나? 좋아한다면 좀 더 끈질기게 붙잡아야 하는 게 아닐까? 좋아하는 마음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좋아하는 걸 찾았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궁금해졌다. 그들은 어떤 계기로 자신의 마음을 깨달았을까? 한 번에 딱 깨닫고 지금까지 불꽃 같은 열정으로 꽉 붙잡고 있을까? 고민은 없을까? 한 번 시작된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숫돌에게 대화를 청했다. 내가 아는 사람 중 좋아하는 일을 가장 끈질기게 붙잡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숫돌의 일은 아주 독특하다. 그는 화덕에 불을 지펴 쇠를 달군다. 벌겋게 달궈진 쇠를 집게로 짚고 수백 수천 번 망치질해서 세상에 없던 걸 만들어낸다. 그렇다. 숫돌은 대장장이다.
5G 네트워크가 깔리고 드론이 피자를 배달하고 냉장고와 대화를 하는 2022년에 이 29 청년은 어쩌다 이런 예스러운 일을 하고 있을까? 충청남도 부여에 조그만 대장간 춤추는 망치를 차려 작업하는 숫돌을 만나봤다.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을 만한 이 일을 직업이라고 소개하는 숫돌은 94년생. 만으로 아직 30도 안 되었다. 175cm 정도 키에 호리호리한 몸매. 언뜻 보면 평범한 20대 청년이지만 팔뚝으로 시선을 옮기면 생각이 달라진다. 말 뒷다리처럼 갈라진 근육, 조각처럼 도단한 힘줄. 그야말로 생활 근육으로 단단하게 다져진 팔을 보면 아,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구나 싶은 삘이 딱 온다. 대장장이라니. 요즘 이런 일 하려는 20대 청년이 얼마나 있을까? 그는 어쩌다 이 길로 들어섰을까? 난 2번 길게 여행을 떠났어. 2015년엔 너랑 만났던 독일을 포함해서 5개월가량 유럽을, 2020년엔 다시 5개월가량 남미를 헬프엑스로 여행했지. 그런데 돌이켜보면 떠나기까지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 머무르는 여행을 하려면 한국에서의 삶을 잠깐 내려놓아야 했으니까. 떠날 때마다 한국에서의 일을 그만둬야 했지. 2번째 여행은 떠날지 말지 정말 많이 고민했어. 무려 3년 동안이나. 떠나기 전에 어쩌다 공무원으로 일했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안정된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게 미친 짓이 아닐까 싶었거든. 처음 여행 떠날 땐 그래도 20대 후반이었는데 2번째 떠나려 했을 때 난 32이었어. 한창 일할 나이잖아. 회사 쭉 잘 다닌 친구들은 하나 둘 과장으로 차장으로 승진하더라고. 대출 받아서 집 사고 결혼하고 벌써 2, 3씩 아이 낳는 친구들 사이에서 어쩐지 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조류에 올라타려는 기분이었어. 굉장히 두려웠어. 그래서 더 스스로에게 왜 이런 여행을 하고 싶은지 집요하게 질문했던 것 같아. 겨우 끄트머리나마 따라가고 있던 안정된 삶을 내 발로 걷어차고 뭘 얻고 싶은 거냐고. 늙어가는 부모님의 얼굴과 내가 책임져야 할 것들. 마라톤처럼 지금부터 꾸준히 준비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멈춰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고 돌아다녔어. 난 좀 더 다양한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행복의 루트를 탐색하고 싶었어. 그런데 갑자기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각 잡고 물으면 누가 선뜻 대답할 수 있겠어? 천천히 조금씩 자연스럽게 느끼고 싶었지. 난 좀 더 성장하고 싶었던 것 같아. 여기서 성장은 외국어 실력을 갖추고 코딩을 배우고 몸을 만드는 등의 자기 개발을 말하는 게 아니야. 물론 삶에서 그런 기술적 개발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성장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었어. 생각의 폭, 마음의 품이 넓어져서 더 지혜롭고 현명하게 삶을 대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다들 무언가 하잖아. 책 읽고 강연도 듣고 주변 사람들과 생각도 나누고. 나한텐 일도 그 일환이야. 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그런 회사라면 함께 할 수 있고 난 여전히 내 마음에 드는 나와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회사나 조직을 찾아 그 구성원으로 일조하는 꿈을 꿔. 그 또한 굉장히 행복한 일일 거라고 생각해.